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과시하지 않는다. 과장하지 않는다. 오늘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마치 투아렉처럼. 마이 페르소나 더 투아렉. Volkswagen. 경주의 한 야산에서 200m가량 땅이 꺼지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큰 비가 와서 생긴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지만 함몰이나 지진과의 연관성 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375m의 대곡산 꼭대기에 마치 눈처럼 보이는 구덩이 하나가 있습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구덩이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미스터리엠에서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경주 한 야산에서 200m 길의 골짜기가 발견됐습니다. 깊이는 성인 남성의 가슴에 달할 정도로 깊고요. 폭도 1.5m가 넘습니다. 주민들은 집안 침하나 지진 전조 현상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이 골짜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포항과 인접한 경주의 한 야산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곳에서 낯선 무언가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네요, 여기. 보시면 양쪽 길이 좀 고랑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산을 가로지르고 있는 한 골짜기였습니다. 구불구불한 모양의 움푹 패인 길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평범한 골짜기처럼은 보이지 않죠? 이게 뭐죠? 네, 취재를 위해서 직접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와, 상당히 깊죠? 네. 여기는 보면 알겠지만 거의 성인 남성 키만큼 아래쪽으로 땅이 꺼져 있거든요. 좀 깊은 곳은 1m 50cm 정도 깊이가 되거든요. 상당한데요. 네. 높이와 비슷하게 폭도 한 1m 60cm로 굉장히 넓은 상태였습니다. 이 산을 매일같이 드나든다 마을 이장은 이 골짜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발견은 어제 20일 날 봤어요. 산에 인접해 사는 사람은 깊은 산 골짜기를 가면은 인행 길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물길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물길이라고 여겼지만 일반적인 물길과는 다른 점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모래가 너무 많아요. 흙이 사토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없던 골이 있으니까 놀죠. 바로 바닥에는 모래와 돌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무가 원형을 유지한 채 나와 있는 골짜기 옆면까지 이렇게 부드러운 토사였는데요. 그대로 있네요. 이게 길인 줄 알고 오다 보니까 이게 골이 파여 있으니까 땅거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놀래죠. 단순하게. 일부 주민들은 이 골짜기를 땅꺼짐 현상으로 의심했다고요. 땅속에 공간이 생겨 지표가 무너지는 현상인 땅꺼짐, 싱크홀로 불리기도 하죠. 한눈에도 평범한 물길과는 다른 이곳은 정말 땅꺼짐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요? 갑자기 나타난 200m의 골짜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인근 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놀라지죠. 만약에 그 정도의 그런 흐름이 있다 하면 우리가 여기 불안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죠.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혹시 왜 그런지 원인은 구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골짜기로부터 약 15분가량 떨어진 가까운 마을이지만 주민들 역시 골짜기의 정체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커다란 골짜기에 많은 추측만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골짜기가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요? 호흡이 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층수 때문에 그런 건지 관정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그 지하수 시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건데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리 시설인 관정 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마을에 위치한 주변 미나리 농장이었습니다. 이게 지하수를 쓴다면서요, 선생님? 네, 정말 산에서 내려온 지하수로 농장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땅 갈라진 게 갑자기 발견이 돼가지고 수십 년 지하수를 이용한 농장이 원인이라기엔 너무 최근에 발생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지진 났을 때 몇 년 전에 났었잖아요. 포항 지진 때. 예. 저희 집이 지금 그 물짝 다 떨어진 담도 금이 갔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언급한 또 한 가지는 지진이었습니다. 17년도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죠. 이 포항과 경주의 경계선쯤 위치한 이 땅꺼짐 의심 지역이 바로 지진의 영향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2017년 이후에도 경주와 포항의 규모 1에서 2 정도의 지진이 꾸준히 발생했던 상황. 사실 지표에 드러난 변이가 꽤 큰 상황이어서 이 정도의 변이를 일으키려면 어느 지진이 탐지가 되어 통보가 되었을 것 같거든요. 전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채로 지금 이 변이가 갑자기 생겼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지진으로 땅이 이렇게 갈라진 현상은 아닐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발생한 것처럼 지표의 변이가 크게 생기려면 규모 2보다는 훨씬 강력한 지진이어야만 한다는데요. 아직 정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지역은 화산암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러한 지질은 사실 땅 갈라짐이나 땅 꺼짐 같은 현상이 잘 발생하는 지질은 아닙니다. 퇴적되어 있는 그 자갈들을 봤을 때 그 통로를 통해서 흘러온 물질로 판단이 되고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수가 골짜기 쪽으로 순식간에 모여들어서 만들어진 땅 패임 현상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작년 하반기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은 바로 태풍 흰남노였죠. 경주에 내린 강수량만 시간당 110mm에 포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흰남노 태풍이 만들어낸 다량의 물이 흘러내려서 물길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정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진으로 인한 땅 꺼짐이 아니게 다행인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 이 꺼짐 현상이 얕긴 하지만 위쪽으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추정이 맞다면 오랜 시간 침식으로 만들어진 이 골짜기, 깊고 긴 이 골짜기는 과연 안전한 곳일까요? 이제 그 주변은 약화가 됐기 때문에 계속 연쇄적으로 침식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규모가 컸다면 산사태가 됐을 수도 있겠죠. 원인을 찾아보고 조치가 필요하면은 일부 조치를 할 예정인데 그게 뭐 구조물이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단순 토공사만 할지 그거는 2차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주민에게 위협이 될지 모르는 균열,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이 인형,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 계시죠? 오늘 첫 번째 CCTV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과 똑 닮은 곰돌이 인형입니다.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오늘도 가게 앞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마스코트 곰돌이. 귀여운 외모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데요.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귀여운 이 녀석이 황당한 일을 당한 건 불과 며칠 전. 평화롭기만 한 오후였죠. 그 평화가 깨진 건 흰색 패딩의 여성이 등장한 직후였습니다. 난데없는 주먹질에 곰돌이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고요. 흰색 패딩 그녀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뭐 하는 거지? 저기요만 불렀거든요. 핵고지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저는 못 부르고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다음 날 오픈 준비가 한창이던 그때 누군가 곰돌이 앞에 멈춰섭니다. 같은 사람인가요? 익숙한 실루엣. 어제 왔던 바로 그 흰색 패딩이었죠. 이번엔 가만히 곰돌이를 지켜보는가 싶더니 또다시 곰돌이를 폭행한 후 유유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틀 연속 일어난 곰돌이 폭행 사건. 대체 그녀는 왜 곰돌이를 때리고 사라진 걸까? 본인 스트레스를 얘한테 푼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눈이 말똥말똥 이쁘게 생겼는데 기분 나쁘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청돌아 너는 아니? 왜 그랬을까? 청돌이도 주인장도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한데요. 청돌이에게 스트레스를 푼 게 사실이라면 그녀는 왜 하필 얌전히 앉아있던 청돌이를 대상으로 삼은 거죠? 내면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고조되었을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스트레스를 갖다 해소한다라고 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선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흰색 패딩이 또다시 나타나 청돌이한테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매일 걱정이라는 와서 점주. 저렇게 해코지 하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오시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상과 이유를 막론하고 폭력은 어디서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멘붕이 와가지고 장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럴 수가 있어요? 황당하지 않으세요? 충격적이죠. 한 사람이 3번을 온다는 게.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그날의 일. 상인들을 놀라게 한 그 일은 성남의 한 작은 시장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잘 봐주세요. 모두가 퇴근한 야심한 밤. 누군가가 정육점 가판대로 향합니다. 이내 가판대 비닐을 들추더니 아예 안쪽으로 들어서죠.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그 행동이 묘하게 수상한데요. 가판대 안에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자 깜짝 놀라서 얼음이 됩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행동 개시. 뭔가를 뒤지다가 결국 구석에 있던 모금함을 바닥에 내리쳐 부수더니 뭔가를 챙겨서 달아납니다. 아주 황당한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이가 없었죠. 여기까지 들어와서 뭐 먹으면 돈 부시고 돈 가져가고 침입을 해서 가져가는 거 처음이에요. 밤손님이 훔쳐갔던 건 모금함에 있던 돈 약 10만 원. 다음 날은 안 오겠지 하고 제가 집에 갔어요. 그 다음 날 또 아침 8시에 와보니까 이것저것 손댄 흔적이 또 보이더라고요. 다음 날 밤 CCTV 영상인데요. 비슷한 차림을 한 사람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바로 가판대를 뛰어넘더니 상자 하나를 꺼내는데요. 아주 대담하죠? 이렇게 그가 뒤진 상자에는 정육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 들어있었죠. 이렇게 둘째 날 또 당한 사장이 주목했던 건 바로 손님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건 잠옷이다, 치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치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치마를 입고 나타난 도둑. 다음 날엔 안 오겠지 싶었는데요.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좀 더 나풀거리는 치마를 입고 나타난 밤손님.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커피 믹스를 한 움큼 챙긴 뒤 비닐에 담으려던 그 순간 가게 앞에서 잠복하고 있던 가게 주인과 경찰이 그 현장을 덮쳤습니다. 분명히 또 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오늘 꼭 잡아야겠다, 사단을 내야겠다 이거 그 생각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잠복 끝에 범인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잡고 나서 보니 남자였죠. 좀 왜소한 남자? 도둑의 정체는 바로 40대 남성이었던 것. 아주 황당하죠. 게다가 이 남성의 도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2년 전에 저희도 들어왔었어요. 들어와가지고 가위를 훔쳐갔어요. 저도 여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하얀 코트를 입고 들어왔는 게 정확하게 보였으니까. 대체 그는 왜 여장까지 하고 절도 행각을 펼쳤던 걸까? 이게 생계형 범죄라 절도를 위해서 여장을 한 건 아니고 여장 성향이 좀 있어서 치마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남의 물건을 탐하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죠. 트레이닝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이 남성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남성의 행동에 주목해 주세요. 깊은 밤 주차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 꺼진 고깃집으로 향하는 남성. 어둠 속에서 곧장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계산대였죠. 조심스럽게 계산대에 설치됐던 금고를 열더니 그 안에 있던 돈을 하나둘씩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날 사장이 남겨뒀던 지폐를 몽땅 쓸어간 건데요. 30만 원 정도 현금만 들어갔어요. 같이 넣어둔 지역 상품권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현금 30만 원만 훔쳐서 달아났다는 도둑. 이 밑에까지 확인을 해서
들고 가더라고요. 사실은 이 밑에는 종사하는 사람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혹시나 놓친 게 없나 살피기라도 하듯 금고 아래까지 꼼꼼하게 훑어보는 모습인데요. 알고 봤더니 저희 집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윗집에도 도둑질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 도둑의 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도둑한테 당했다는 이웃 가게는 고깃집에서 걸어서 약 1분 정도 떨어진 두부 가게. 정말 동일범의 소행이 맞는 걸까? 그날 밤 두부 가게 외부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된 남성은 고깃집 도둑과 인상착의가 똑같죠. 한참 동안 두리번거리던 이 남성은 곧 열린 문을 찾은 건지 CCTV 화면 바깥으로 사라지는데요. 이후 같은 수법으로 가게에 침입해서 이번에도 현금만 챙겨서 달아났다고요. 그때 17만 원 정도 있었어요. 싹 다 가져갔어요. 또 들어올까 봐 예방 차원에서 그냥 안 넣어놓고 있어요. 이날 남성이 두 가게에서 훔쳐 달아난 금액은 총 47만 원.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그 사람은 아무런 노동도 없이 소상공인한테 피해를 주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괘씸하고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일대에서 트레이닝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쓴 이 남성을 목격하신 분들은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그 일이 벌어진 건 1월의 어느 날 밤 울산의 한 골목길에서였죠. 장난치듯이 걸어오는 세 사람.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그 앞에 멈춰 서는데요. 다른 길에서 이 아이들 셋을 봤거든요. 우연히 그 오토바이 있는 곳에서 또다시 이 아이들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오토바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본인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리저리 오토바이를 살펴보면서 그 앞에서 떠날 줄 모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일행 중 한 명이 구경하던 오토바이에 시동도 걸지 않고 그냥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기도 하는데요. 중심을 잃은 오토바이가 그대로 쓰러지죠. 아니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오토바이에 올라앉는 모습을 보고 저거는 오토바이 절도 행위를 하는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던 세 사람.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CCTV 관제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중3학년짜리 남자아이들 3명이고 고깃집에 그냥 오토바이를 끌어보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 사춘기 청소년들이 호기심에서 벌였다고는 하지만 명백한 절도 미수죠. CCTV에 나오는 모습들이 절도로 이제 의율이 돼서 저희가 송치할 예정이고 입건이 된 상태예요. 큰 범죄로까지 이어지곤 하는 청소년 절도. 예방법은 없는가요? 청소년계에는 오토바이를 절취해가는 그런 절도 범죄에서 출발해서 심각한 범죄자로 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정과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유대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더 큰 실수가 되지 않도록 돕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열심히 운동 중인 사람들로 가득 찬 스포츠센터. 그런데 한 여성이 다급하게 손짓을 하자 트레이너가 급하게 뛰어갑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이제 큰일 났다고 그런 상황이었고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80대 남성. 급히 기구에 있던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호흡이 굉장히 부정확하고 맥박이 느껴지지가 않을 만큼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비상 상황.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분 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는데요.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이 남성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말 기쁜 거는 다행히도 환자분께서 무사히 건강을 찾아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정말 기쁘더라고요.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단 4분. 80대 남성은 직원의 빠른 판단으로 골든타임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빨려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사람 피부가 깊다고
깊이가. 넓어요. 아주 넓어요. 내가 볼 때는 한 5m, 10m 정도 될 거예요. 한 빙 둘러서 하면. 용도를 아직 모르죠 지금. 거대한 원의 정체에 대해선 아는 이가 많지 않은데요. 너른 바다를 품은 남해에서 만날 수 있다는 오늘의 미스터리. 그 실마리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대국산에. 대국산. 그 꼭대기 가면은 산 꼭대기, 산 정상에. 푸른 남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국산. 그 미스터리한 원은 이 산 꼭대기에 있다는데요. 가파른 산길을 10여 분 오르자 시선이 가닿은 곳은 나무로 만들어진 정교한 울타리. 울타리가 품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거대한 구멍이었습니다. 일부러 뚫어놓은 게 확실해 보이는 의문의 구덩이. 그 규모도 꽤나 상당한데요. 울타리까지 쳐넣은 이 거대한 구멍의 정체는 대체 뭘까? 싱크홀은 아닌 것 같는데 싱크홀 같으면은 막 그거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데 정교하게 이렇게 거기 돼 있잖아요. 여기 가수로는 보니까 계단식으로 쌓아놨구만. 옛날에 봉화터가 봉화터 아니야? 옛날에 봉화터? 이렇게 나선형을 해놓고 보면 봉화터 같은데 불길이 저기 나라의 병난이나 사변이 있을 때 신호로 올리던 불 봉화. 전국의 주요 산정에 설치한 봉화대는 높은 곳에서도 위로 쌓아 올리죠. 하지만 이 계단식 구멍은 땅속으로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봉화대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대체 그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될까? 제작진의 키를 훌쩍 넘는 구멍의 깊이 3m가 넘고요. 너비는 2명이 함께 재야 할 정도인데 7m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깊고 구멍의 입구도 널찍하죠. 그런데 이 의문의 구덩이는 왜 산 꼭대기에 있는 걸까요? 옛날에 그게 산성이었어요. 얘네들 자꾸 뭐 했다는 그런 그게 있는데 대국 산성이거든 저게. 예. 대국 산성인데 그 발굴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을 거야. 대국산을 둘러싸고 있는 건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졌다는 대국산성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성을 복원시킨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이것이 주요 시설로 사용됐다는 걸 증명하듯 건물 터도 버젓이 남아있죠. 하지만 산성 아래쪽에 뚫린 구멍의 용도는 도통 알 수가 없는데요. 옛날에 그런 게 전쟁투입 때 그를 헹그었는데 몰라 그랬는가 어쨌는가 끈저 돌돌이 깔아놨고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 성을 쌓고 참호. 과거 전투를 할 때 몸을 숨길 수 있게끔 지은 참호가 아닐까라는 추측. 몸을 숨기고자 지은 시설이 맞을까요? 산 정상에 파여 있는 그렇게 좁은 곳에서 전투를 한 것은 오히려 전투 방어한 사람이 불리하죠. 거기에서 전투한다는 것은 고립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면은 이 위에서 예를 들면 총칼로 한다면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자기가 위에서 바라봐야지. 적군을 막기 위한 산성에서 쓸 만한 방어용 군사시설은 아니라는 것. 구멍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뭔가 찰랑거립니다. 구멍 안에 물이 고여 있는데요. 물이 오늘 고기가 있다고 항상 물이 안 말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한 1m 정도 깊이 물은 항상 안 마릅니다. 물이. 항상 고여 있다는 구멍 속의 물. 사시사철 이 모습 그대로라는데 구멍 속 물은 정말 마르지 않는 걸까? 대체 이 구멍에는 어떤 비밀이 있길래 늘 수심 1m를 유지한다는 걸까?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살얼음이 살짝 낀 물 속엔 낙엽과 이끼가 가득한 상황. 마르지 않는 물의 비밀 역시 그 뒤에 가려진 것 같은데요. 365 그 모아놓은 물이 안 새지 그거는. 그 물이 새비면 뭐 전부 오이면 빠져나가면 헌지인데. 산 꼭대기에 물을 가둬둔 거대한 시설은 왜 필요했던 걸까? 여기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물이 필요로 하겠죠. 그 물을 모아두었던 우리는 그것을 대국산성에 있는 연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지라면 과거 연못이 있었던 자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산성이 있던 자리에는 대부분 연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국 산성의 연지는 왜 하필 산 꼭대기에 있는 걸까? 주변에 있는 지역을 다 조망할 수가 있어요. 외적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는 관방의 위치, 군사적인 역할도 했고요. 외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물을 짊어지고 여기에 물을 놓고 대국 산성을 만들면서 이 연지도 함께 만들었다는 건데요. 산성으로 피난 온 백성들이 마시거나 생활하는 데 쓰이는 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활용된 거죠. 연지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 바로 높이가 제각각인 계단인데요. 수위 측정은 물론 물을 깊기도 쉽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은 어디서 흘러들어온 걸까? 이 산성 위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자연의 힘을 빌린다면 빗물이에요. 바닥도 이 돌로 석축으로 다 이렇게 다졌단 말입니다. 대국 산성의 연지는 20여 년 전 복원했는데요. 철저한 고증을 통해 바닥을 점토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기법 때문에 연지의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걸까? 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지하수가 스며 나오는 건 아닐까? 첨단 장비를 동원해 대국 산성 연지 주변을 조사해 봤는데요. 그 결과는 요 파란색 쪽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우물 시작 전부터 이 끝 지점까지부터 시작해서 지하로 100m까지 수문기가 꽉 차 있어요. 지금 여기는 계속해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놀랍게도 대국 산성 연지 부근에 지하수 물길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해명골에서 찾는 게 쉽고 올라갈수록 높을수록 물 찾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찾은 거죠. 해발 350m가 넘는 높은 곳에서 연지가 물을 계속 품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절묘한 위치에 판 구멍에 비를 가두는 선조들의 기술력이 더해진 결과인데요. 지금은 돌로 된 부분만 남아있어서 그렇지만 실제 돌로 된 부분의 뒷면은 약 1, 2m 정도를 깊이 파서 아주 그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아주 치밀한 그 점토로 이렇게 다져놨어요. 안반으로 만든 연지 내부를 점토로 메운 것이 포인트. 그래서 사시사철 이 물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연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지점은 상대적으로 정상부 중에서도 약간 그 아래쪽으로 계곡진 그런 데 만들어집니다. 우수가 내려서 이 지표수가 이제 지하수로 들어가면서 그 지하수가 한 곳에 머물러서 용출되는 지점을 알고 있다. 연지를 만들 때 물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한 또 하나의 비법이었다고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산 꼭대기의 웅장한 구멍. 앞으로도 쭉 보존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제보자. 날로 이렇게 유리 터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그냥 너무 아찔하죠. 난데없이 제보자의 차량으로 무언가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디서 날아온 거죠? 화물차가 낙하물을 밟고 제 차에 피해를 입히고 제 뒤에 차도 피해를 입었어요. 제보자의 차량 보닛과 천장에는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그림으로 이렇게 천천히 돌려보니까 나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크게 잘라놓은 합판 같은 걸로 보였거든요. 사고 후 화물차주를 알아내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 화물공제 그쪽에서는 이거는 자기네 과실이 없는 사고이니까 알아서 뭐 처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행 화물차가 이 낙하물을 발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서 낙하물이 튕겨져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부 과실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제보자는 선행 차량 차주나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방치돼 있던 낙하물이라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낙하물. 그로 인한 사고는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데요. 운전대를 잡기 전 적재물 확인은 필수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도 퇴근길은 꽉 막혔습니다. 딸 퇴근길을 도와주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느껴진 강한 추위가,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밀리고 있는 제보자. 겨우 차를 세웠는데요.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뒤에서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차가 쾅 박힌 충격을 받았죠. 제보자를 친 화물차는 이후에도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려 18중 추돌 사고. 불행 중 다행으로 제보자를 포함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트럭의 질주는 좀 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파고든 트럭은 왜 멈추지 않았을까? 머리가 아파서 그 당시에는 약간 의식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연간 화물차 사고는 2만 6천여 건에 달하는데요. 아차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화물차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는 물론 안전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무슨 일이었던 걸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제보자. 그런데 주차장 입구를 웬 차 한 대가 떡하니 막고 서 있습니다. 그 차 때문에 차량 3대가 아예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 통상적으로 여기에 이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봤는데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제 차량을 이제 저기 건물 뒤쪽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걸어오게 된 경우입니다. 공간이 있었지만 주차를 하지 못했다고요. 왜 남의 주차장 빌라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으셨냐 이러니까 관목관이다 미안하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되니까 전화번호도 없이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 사과를 하는데 왜 자꾸 이제 시비를 거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는 거죠. 싸움이 커지고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심한 욕설을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제보자가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회를 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만 봤지 제가 이렇게 직접 보고 당할 줄은 몰랐죠. 되게 황당합니다. 민폐 주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동안 민폐 주차로 인해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민폐 주차의 유형에는요. 첫째, 주차장의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유형입니다.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제보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죠. 그 다음은 두-칸 주차입니다. 이 역시 다른 사람들의 주차 자리를 뺏는 것으로 민폐 주차의 전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주차선을 침범한 차량이 오히려 옆 차에게 소위 문콕 테러를 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닛을 발로 밟거나 남의 차량에 침을 뱉고 고의로 문콕을 하는 등 각종 테러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계속되는 민폐 주차, 해결책은 없을까요? 민폐 주차의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형벌 제재를 내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폐 주차 행위를 처벌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주차할 때도 배려심을 발휘해보면 어떨까요? 예리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으로 과실 비율을 분석하는 정경일 변호사의 몇 대 몇. 5살짜리 아들을 태우고 집으로 향하던 제보자. 앞에 가던 택시가 2차로로 빠져 서행하길래 추월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들을 꺾어버린 택시.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던 사고. 이건 부딪히겠다 하는 생각을 못하고 부딪힌 거라 저도 앞으로 확 쏠린 상태였고 뒤에 또 아이가 같이 타고 있으니까 얘가 괜찮은가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부딪히고.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제보자는 아직 통원 치료 중입니다. 내리자마자 깜빡이 킨 거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켜지도 않으셨고 켰다 한들 거기서는 돌려도 되는 거냐 여쭸더니
아니 깜빡이를 켰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방향 지시등을 켰을까 싶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안 켰네요. 지금 과실비율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과실을 처음에는 그쪽에서 7대 3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7대 3요? 네. 9대 1까지는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그 10%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제 과실이 왜 10%가 어느 부분에서 잡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상대 보험사 측은 제보자가 방어 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정말 제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걸까요? 제보자에게 10%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차로도 아닌 2차로에서 제보자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서 불법 유턴하려 한 상대 차량의 불법 유턴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라면 뒤차에게 안전거리 의무가 있겠지만 이번과 같이 차로 변경의 경우에는 차로 변경 차량에게 안전거리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2차로에서 불법 유턴하려 한 상대 차량 과실 100%,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네, 운전자들의 필수품인 운전면허증. 이건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가 무려 5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운전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네.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입니다. 올해 갱신 대상자 28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늦지 않게 갱신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의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죠. 평화로운 풍경. 이곳은 아름다운 제주도입니다. 이 에메랄드 물빛 아래 제철 맞은 귀한 게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뭘까요? 자, 이제 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등장과 동시에 박수를 받은 이건요. 오, 인증샷부터 찍는 이건 대체 뭔가요? 제주도에 제일 귀하고 맛있는 생선 3종 세트입니다. 돌돔, 다금바리, 뱅어돔. 고급 생선의 대명사인 다금바리. 또 선명한 줄무늬가 특징인 돌돔도 고급 횟감이죠. 여기에 푸른빛이 예쁜 뱅에돔도 고급 어종 대열에 속합니다. 이 귀한 생선들로 귀한 특수 부위 모듬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부위별로 한 곳에 모아놓고 보니까 마치 작품처럼 느껴지네요. 맛과 식감이 제각기 달라서 특히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요. 어떤 것부터 드실래요? 이건 뱅에돔의 위와 껍질입니다. 특이한데요. 맛이 어떨까요? 먼저 껍질부터 맛볼까요? 완전 쫄깃쫄깃해. 살보다 껍질이 더 맛있는데. 진짜요? 네. 그래요? 요즘 손님들이 앞다퉈 찾는다는 주인공. 힘이. 이게 뭐예요? 뱅어돔이요. 네? 뱅어돔. 제철 맞은 뱅에돔인데요. 지금이 제일 맛있다고요. 지금 시기에는 이제 뱅어돔도 살이 좋을 때예요. 보통 뱅어돔은 4월에서 6월에 산란하니까 지금 이제 영양 섭취를 많이 해서 영양분이 많을 때 하고 또 수온이 차가워서 고기가 좀 기름집니다. 겨울철 뱅에돔은 해초 등을 먹어서 비린내가 나지 않고 살이 단단해져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뱅에돔 회를 더 맛있게 즐기는 요리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껍질을 살짝 익히면 기름기가 올라오는데요. 이거 보세요. 겉은 기름지고 속은 쫄깃한 뱅에돔 회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말 맛있겠어요. 맛있어 보여요, 진짜. 입맛까지 되살리는 식감이라고 하는데요. 상상만으로도 군침 도는데요. 자, 맛 좀 알려주세요, 빨리요. 뭔가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빨리 목구멍에서 확 잡아갖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 기름의 그 고소함이 조금 더 월등한 것 같아요. 엄청 쫄깃하고요. 입에 이 살이 계속 붙어 있어요. 이빨에. 만장일치, 엄지척. 뱅에돔이 왜 귀한 거예요? 더 귀합니다. 안 나와요, 고기가. 예, 조업하는 배들도 잘 안 잡히고 예, 맛있는 만큼 귀합니다. 이 귀한 뱅에돔을 잡으러 간 서귀포시 하효항.
뱅에돔 낚시 준비 중인 선장님과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귀한 건가요? 엄청 귀하죠. 돈 주고 사 먹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귀한 고기예요. 그래요? 네. 출발합시다. 그 귀한 뱅에돔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과연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하효항에서 조업 장소까지 약 30분 정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오늘 별로 안 좋네요.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라고 하지만 불어도 너무 부는데요. 게다가 파도까지 거셉니다. 오늘 뱅에돔 잡을 수 있을까요? 거의 최고 안 좋은 정도 이 정도. 최고요? 네, 거의 이 정도면. 이거보다 더 안 좋으면 이제 주의보예요. 흔들리는 배에서 중심 잡기도 힘든데요. 오늘 조업이 잘 될지 걱정입니다. 이건 뱅에돔 미끼로 쓰이는 크릴새우인데요. 이렇게 뱅에돔을 유인하기도 한다고요. 뱅에돔이 좀 빨리 몰려와야 할 텐데요. 왔어요. 잡았어요? 우와! 뱅에돔인가요? 이게 뭐예요? 이 이름이 뭐예요? 뭐죠? 이야. 벤자리. 뱅에돔과 비슷한 곳에 산다고 하니까 곧 뱅에돔도 볼 수 있겠죠? 오늘 용왕님이 뱅에돔을 내어주실지 기다리던 그 순간 왔어요? 진짜요? 손에 쥐가 나도록 낚싯대를 놓지 못하는 긴 시간. 저 멀리 뭔가 잡혀 끌려오긴 하는데요. 뱅에돔이 잡힌 걸까? 유유히 끌려오는 이것은요? 이야, 뱅에돔 맞습니다. 물 안에서 더욱 빛이 나는 뱅에돔. 과연 잡힐까요? 봤어? 전혀 새로운 그램. 내 그램은 스타일도 감성도 보기 좋게 빛난다. 내 그램은 고사양 작업도 끊김없이 보기 좋게 해낸다. 처음 보는 스타일, 처음 보는 퍼포먼스, 처음 보는 그램. 인텔 리버 플랫폼을 탑재한 LG 그램. 이야 크다. 야야야야야! 와! 힘도 엄청 센가 봐요. 이거 월척인데요. 묵직한 뱅에돔이 올라왔습니다. 길이 40cm, 무게 1.1kg. 푸른빛이 참 영롱하죠? 눈에 마치 보석을 박아놓은 것처럼 예쁜데요. 몸 색깔이 시시각각 변한다고요? 지금은 전투 태세예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좀 얼룩덜룩한 게. 화가 나도 예쁘네요. 왔어요. 또요. 왔어. 이번에는 더 특별한 뱅에돔이 올라왔습니다. 꼬리 뱅에돔. 이건 일반 뱅에돔과 뭐가 다르죠? 이게 좀 더 살이 단단하고 더 기름져요. 아는 사람들은 보통 긴 꼬리 뱅에돔을 콕 집어서 찾아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생김새가 눈에 띄게 다르죠. 일단 끝에 까만색 라인이 다르고요. 뱅에돔은 꼬리 끝이 일자인데 긴 꼬리 뱅에돔은 꼬리 양 끝이 더 깁니다. 뱅에돔들이 굉장히 똑똑한 고기예요. 그물을 봐요. 사람도 보고. 그래서 낚싯줄을 보고 안 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특해서 잡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잡으면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뱅에돔 예뻐요. 잡으면 기분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 이쁘잖아요. 눈 색깔 봐요. 맞아요. 예쁜 고기를 계속 마주하는 것도 뱅에돔 조업의 매력인데요. 예쁘다. 계속해서 뱅에돔 잡이에 집중합니다. 또 오나요? 엄청 큰데요? 거대한 뱅에돔이 등장했습니다. 이야, 이것도 상당한데요? 귀하다는 뱅에돔이 오늘 풍년이네요. 여기저기 계속 뭔가 잡히는데요. 우리 PD님이 또 어신이잖아요. 어복의 신이요. 특이하게 생긴 이 녀석은 말쥐치. 못생겼죠? 좀 만화에 나오는 아이가 진짜. 잘한다. 이렇게 춤까지 추면서 선원들을 격려하는 선장님. 이번엔 힘이 센 게 엄청 큰 게 잡힌 것 같아요. 크기 보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얼마나 크길래? 팽팽하게 당겨진 낚싯대. 쉽게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와라 뱅순아. 희미하게 보이는 이것의 정체는요? 뱅에돔 맞나요? 아니 그런데 이건 부실이네요. 길이 2m 이상의 대물 부실입니다. 이것도 귀한 건데요.
기분 좋네요. 진짜. 이렇게 해서 오늘 뱅에돔은 총 15마리 잡혔습니다. 인정. 하기 좋네요. 바다에선 선장님이 대장이었는데 육지에 오니까 선원이 횟집 긴꼬리 사장님이죠. 뱅에돔은 거의 돌돔에 버금가는 육질, 육즙 다 정말 최고의 횟감 중 하나예요. 뱅에돔 회 더 맛있다는 긴꼬리 뱅에돔 회인데요. 갓 잡아서 더욱 쫄깃합니다. 맛있어. 좀 쫀득쫀득하네. 고생했고 네. 내일도 많이 잡자고. 신비로운 뱅에돔도 잡아보고 맛도 본 제주 화효항에서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먹자 포구였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예쁘게 생겼죠, 그렇죠? 네. 겨우내 깊은 곳에 머물고 있던 이 뱅에돔들이 봄이 되면 산란을 하기 위해서 갯바위의 가장자리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또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우리도 이제 슬슬 봄을 준비해야 할 시기잖아요. 네. 뭘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이곳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추천씨 나와주세요. 네, 얼마 전에 절기상 우수가 지나갔고요. 다음 주면 3월이 찾아옵니다. 봄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요, 우리 농특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있고 우리 중소기업 우수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정말 많은 제품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 눈에 콕 들어온 거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봉평 메밀전입니다. 그쵸? 네. 봉평하면 메밀이죠. 아, 근데 저는 집에서 부쳐보면 요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메밀이 힘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이 감자가루하고 섞어서 전을 부치면 전 부치기도 쉽고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아요. 또한 이 감자가루는 김치 담을 때 찹쌀풀 대용으로 이걸 쓰시면 김치가 시원하고 맛있어요. 어머니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꾸 손이 가서 참을 수가 없어. 먹어봐야죠. 맛을 봐야죠. 아, 무슨 맛이죠? 향이 난다. 메밀향 나요. 고소하고 구수하고. 근데 이거보다 또 다른 고소함이 여기 또 있습니다. 아,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뭐예요? 네, 지금 뽑고 있는 건 땅콩인데요. 여주에서 농민들이 직접 키운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즉석에서 생땅콩을 바로 뽑기 때문에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니, 건가루는 하루에 한 주먹 정도만 먹어도 사망률을 20%까지 낮출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호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토마토랑 같이 드시면 궁합이 좋고요. 크랜베리랑 캐슈넛이랑 같이 드시면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의할 점은? 견과류의 피틴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유랑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맛도둑들은 다 여기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목포에서 13가지의 양념 젓갈을 가지고 왔고요. 갈치, 오징어, 명란, 창란, 낙지 여러 가지 밥도둑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으따 목표라. 이거 옆에 건 뭐예요? 요거는 저희가 목포에서 직접 경매보는 새우젓이고요. 오. 봄에 겉절이에 드셔도 맛있지만 보쌈이랑 같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죠. 이 밥도둑은 어떻게 먹는 게 좋다고요? 이렇게 따뜻한 흰밥에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어머, 군침 돌아. 배고파요. 어떡해. 네. 근데 요 밥도둑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보시면 정말 많은 제품들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제품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품들을 하나 둘씩 만나볼 수가 있는데 아니 없는 게 이 없네요. 계절에 입맛이 떨어졌다 하신 분들 여기 오시면 입맛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기 계신 분들 지금 이 아침에 왜 앉아 계시나 싶은데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발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 마사지기는 발바닥만 만져줬는데, 맞죠? 예, 이거는 발바닥은 주물러주고 종아리는 만져줍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야 이거 진짜 오 움직인다. 아 종아리도 잡아주네. 그렇죠. 예, 맞아요. 발과 바닥을 종아리를 만져주고 주물러주기 때문에 다리에 지가 나시는 분들, 다리가 저리는 분들, 발이 퉁퉁 붓거나 온몸이 천근만근하신 분들, 이런 분들 오셔서 모두 체험해 주시고 발은 종아리는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발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모두들 많이 오셔서
오늘 체험해 주시면 너무나 반갑겠습니다. 시원하겠어요. 진짜 너무 시원해요. 그렇죠. 여기 오시면 제품들이 워낙 많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여기 와서 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되겠네요. 여기에는요, 이번 선물 박람회엔 대형 가구부터 시작해서 소품까지 각종 가구들이 준비되어 있고 주방 제품부터 생활용품 그리고 리빙 제품까지 58개 종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아니, 여기 오시려면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행사는요,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남녀노소 가족들끼리 한번 같이 오셔서 봄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생중계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추천이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플레이 룰 브레이커 코너 25년 헤리티지 세라젠 테크놀로지를 공개합니다. 세라젬의 기술 몸으로 증명합니다. 이러니 해볼 수밖에. 세라젬. 예뻐지는데 걸리는 시간 딱 한 겹. 빠르고 가볍게 한 겹의 뷰티 가히. 네, 어느덧 2월도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어졌던 반짝 추위는 오늘 오후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입니다. 네, 요즘 자주 바뀌는 기온에 옷차림 고민 있으실 텐데요. 네. 오늘까지는 패딩처럼 두꺼운 외투 입으시는 게 좋고요. 내일부터는 조금 가볍게 입으셔도 되는데 네. 아침과 밤에는 쌀쌀하니까 목도리로 체온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